자, 우리 한국사 드디어 이제 오늘 4회차 수업인가요? 7회차 수업 중에 4회차가 됐거든? 드디어 고려사에 들어갔어, 얘들아. 근데 오늘 고려사가 다 끝날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쵸? 고려사가 다 끝나는데 공교로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다음 이제 차시부터 5회차 수업이 남았잖아. 다음 주에 이제 고려 끝나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 다 나가고, 그리고 6회차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6회차 수업에서는 조선 후기, 7회차도 이제 조선 후기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통합사회 진도는 거의 다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 웃으시죠? 너무 좋아서요. 그쵸?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사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려 500년 역사를 이렇게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일도 아니죠. 고려 건국 언제예요? 빠르게 안 끝내. 918년. 그리고 고려의 멸망 연도는 언제일까요? 조선이 조선이 건국됐었던 연도를 떠올리면 되겠죠? 바로 1392년도. 네, 1392년도. 아주 좋습니다. 자, 고려사는 선생님이 늘 이렇게 이제 연표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맥락만 잘 짚어도 고려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고려 건국 언제라고? 918년. 그리고 망국 1392년. 이 500년의 장황한 역사를요, 5등분으로 잘라내 볼 것이에요. 무신정변. 최고. 자, 요렇게 이제 5등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뭐였지? 남북국 시대였었잖아, 얘들아. 그치? 조선시대, 조선 후기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이 자신의 저서였었던 이 발해부를 통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최초로 정립했었죠. 그쵸? 이 남북국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남쪽으로는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발해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왕이 있었다라는 거. 그쵸? 세 왕이 누구예요? 문왕, 무왕, 신왕. 문왕, 선왕이었었죠. 통일신라는요? 기억해야 되는 거. 지증왕. 신문왕. 아니. 신문왕 때 왕권 강화. 그리고 이후에는요, 왕권이 계속 어떻게 돼요? 약화된다. 그 기점은 회공왕 피살 이후. 회공왕 피살 이후에 왕권이 계속 약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공왕이 마지막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 태종 무열왕 직계손이었었거든요. 이후에는 동네 진골들이 다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게 됐어. 심지어는요, 상대등 출신의 인물들도 이제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왕권은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등의 권한이 올라가면서 이 왕 옆에서 지금 조선시대로 치면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비서 승정원의 역할을 했었던 두 글자 시중, 중시의 권한도 낮아지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돼서 신라가 망국으로 치달았었던 때, 그때 이제 신라 하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선종이 유행했었죠. 선종이라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면백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불교 경전이 대부분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었겠지, 그치?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한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자를 봐도 모르는데 불교를 계속 이렇게 장려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 흰 벽을 보고 우리가 뚫어져라 집중을 하면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밥알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명백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 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면백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 일반적인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하고 그리고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호족 세력의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호족 세력들의 입지가 커질 수 있었던 거. 호족이 뭐예요? 호족은요, 자기 스스로 특정 지역에 성을 쌓고 장군이나 성주, 영주를 지칭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는 궁예, 그리고 후백제를 견원한 견원, 그리고 궁예가 누구의 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아? 양길, 그리고 장보고, 이런 인물들, 그리고 왕건 다 호족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호족 세력들의 기반이 되었었던 것들이 이제 선종도 있었고요. 풍수지리설 좋습니다. 풍수지리설도 있었다. 풍수지리적으로 얘들아 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신라의 천년의 수도 경주였겠지, 그치? 경주, 금성보다 지리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이쪽이 더 뛰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이 호족 세력들이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900년에 견훤이라는 인물이 900년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후백제를 900년에 건국했고 901년에 이제 궁예라는 인물이 후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근데 후 고구려를 이끄는 궁예가 수도도 막 바꾼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송악, 개경을 중심으로 했었다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의 국호도 여러 번이나 바꿨어.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이었었다가 태봉이었었다가 여러 번 국호를 바꾸면서 점점 이 종교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야. 특히 궁예의 종교는 뭐야? 누구인가? 그치, 미륵신앙이었어. 불교의 한 이 갈래였던 미륵신앙. 그러니까 구제하러 온 미륵. 이 본인이라는 거야,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민심을 잃게 되고 궁예를 밀어내고 고려를 세웠던 인물이 누구였던 거야? 왕건. 그렇지, 태조 왕건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세운 인물한테 태조라고 하는 묘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태조 왕건 때부터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종 때부터 무신 정변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 정변부터 원단삼기. 개경 환도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어디일까요?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때 또 한 번에 한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수업 잘 들어주십시오. 고려는 있잖아. 우리 국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국어 시간에 이제 고전문학 배워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고전문학을 배우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할 거야. 이름이 있으면, 작품에 이름이 있으면 대부분 사회적 지배층이 쓴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없는 작자미상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민이 창작한 창작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지배층이라, 조선의 지배층은 누구일까? 권문세조. 조선의 지배층. 조선의 지배층이 누구일까요? 성리학자. 성리학자. 조선은 유학자의 나라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양반이겠죠. 그쵸? 그러면 고려의 지배층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귀족. 맞아요. 귀족. 고려는 귀족 사회야.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단락별로 지배하는 힘이 가장 센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건 때부터 성종 때까지 이 사회적 지배층이 있고 6대왕 성종 때부터 이제 무신정변
1170년에 이 무신정변에서 1270년 개경 환도까지 그리고 국민왕 시기에 그리고 또 국민왕 이후 이제 조선 건국까지 사회적 지배층들이 다 다릅니다. 이 지배층의 맥락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이 고려라는 나라의 시작은 어떤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야? 통일신라에서 호족 세력이었었던 궁예라는 인물. 그리고 이 고려는 결국에는 후백제까지 병합을 했었단 말이죠. 그쵸? 이 사회적 지배층들이 당시 고려의 건국 초기에는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족 세력. 그리고 이제 6번째 왕이었었던 성종 때부터 특정 호족 가문들, 특정 호족의 집안 사람들은요, 계속 한 관직 자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실권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렇게 한 집안 사람이 계속 관직 자리를 차지하면서 집안의 위세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해요. 문벌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정변 이래 우리 고려는 있잖아, 귀족 사회이면서 동시에 고려가 건국됐을 때 중국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소가. 네, 맞아요. 송나라였는데, 중국은 당시 송나라였는데, 송나라 누가 건국했는지 알아? 이거는 배경 지식이야.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 바로 조광윤. 에? 조광윤? 조광윤 누구예요? 얘들아,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이제 진압하게 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던 게 바로 송나라였어요. 송나라가 건국이 됐었던 게 960년이었었거든요. 그 송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는 이미 거란의 아율야보기에 요나라가 있었고, 알겠지? 송전에 이미 요나라가 건국이 됐고, 그리고 13세기 12세기죠. 1115년 이때 이제 금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거란족의 나라고요. 금나라는 우리나라 만주 일대에서 이렇게 정착되어가지고 살았었던 유목민족들 여진족의 나라였어. 근데 송나라, 이 당나라 말기 절도사였었던 조광윤, 절도사라는 것은 지방 변방의 치안을 관할하는 군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나라 말기 절도사인데 나라를 세웠어. 자기 이제 군대랑 이제 자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절도사 세력의 힘이 강하면은 나라에서 또 이런 난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도사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치주의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문치주의라는 게 뭐야?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 스스로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을 때 당시에 황제가 직접 문제도 내고요, 사람도 뽑았어요. 이렇게 이제 뛰어난 관리, 그러니까 문관을 중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고려에서도 이런 송나라의 문치주의 체제가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려 사회에 팽배했었던 사회 풍조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숙문천무였어요, 얘들아. 숙문천무. 숭배한다. 무엇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천하다. 무엇은? 무예는. 그치? 무예는 천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숙문천무가 팽배해지자 무신들이 더 이상 무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렇게 무신이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뭐겠어요? 무신들이 집권하는 무신 집권기겠죠. 그쵸? 무신 집권기. 자, 그랬는데 이 무신 집권기 당시에 우리가 외세 침입을 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거란이라든지 이 여진의 외세 침입은 있었거든요. 거란은 총 3차 침입을 했었고, 여진은 금을 세우기 전부터 우리나라 이 대동강 위쪽으로 그 파평균시 윤관의 별무관이랑
그 말을 타는 기병대거든. 기병대 이 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동북 구성을 놓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침입은 좀 남달라. 뭐였냐면은 이 거라는 결국 요나라는 결국 송과 금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멸망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게 되지. 그러면서 송나라가 밀려가지고 남송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 금나라도 송나라도 역사 속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나라가 그런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몽골이었어. 유럽까지 공포에 휩싸이게 했었던 그 몽골. 그 몽골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몽골의 침입을 막아서게 됐지만요. 사실 대몽항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대몽항쟁, 몽골에 맞서가지고 싸웠었던 시기 중과부적이었거든. 아무리 우리가 몽골군을 열심히 막아서도 그 막대한 몽골의 인원수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러자 결국에는 이 고려의 조정에서는 선택을 합니다. 항복하겠다. 우리 그냥 항복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몽골이랑 정말 제대로 싸우려고 수도도 옮겼었거든. 강화로 천도를 했었어. 강화도 우리 군사적 요충지였었던 강화로 천도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해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집권기도 끝이 나게 되어 마지막 임유무 제거하게 되면서 이제 개경환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회적 지배층은 맞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개경환도 하고 나서부터 우리 몽골한테 항복한 거잖아. 그 지금 몽골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몽골이 그래 우리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몽골이 우리 고려의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간섭기. 당연히 우리 고려에 이런 관제들은 다 격화되어 버리고 말았겠죠. 그쵸? 이때부터 왕의 이름은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등. 그러다가 복민왕이 있네. 선생님 궁은 대체 무슨 의미예요? 복민왕은 있잖아요. 반원 정책을 펼칩니다.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당시 원나라 안에서도 송나라 사람들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인으로서 중국 역사를 함께 했었던 이들이잖아요. 아, 이대로 몽골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지금도 이제 원나라 안에서는 그 지폐 화폐였었던 교초를 남발했었고 그리고 이 왕권 분쟁도 심했었고 혼란했었거든요. 그때를 틈타서 이제 한족 반란군들이 들고 일어섰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족 반란군 홍건적의 난을 이끌었었던 주원장이라는 이름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렇지 명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 정세적으로 무슨 기였기 때문에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하는 원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런 반원 정책이 시행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화파 세력이 근원이 된 이 권문세족들이 있었고 권문세족 원나라에 반대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야 된다. 어느 나라? 명나라. 친명 정책을 펼치고자 했었던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자들, 신진사대부들이 이 공민왕 사후부터는 사회적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는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죠.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랬었던 급진파 신진 사대부의 인물이었었던 새로운 나라 도전! 정도전! 이 있었고 온건파 신진 사대부에는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고려의 신하인데 어찌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모실 임금은 오로지 고려의 임금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정몽주 이런 들었다하며 저런 들었다하리 하면서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했었던 이 신흥 무인 세력의 아들이었었던 이방원도 결국에는 정몽주의 단호한 거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단신가를 남긴 정몽주 결국에는요 급진파 신진사대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면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아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확정이겠구나 그래서 낙향하게 됩니다. 향촌사회에 숨어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훗날 선비사자에다가 수풀 린자를 쓰는 살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건국됐잖아. 조선이 건국됐으니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낙향했고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뭐가 됐겠어요? 개국공신이 됐겠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쌓은 신하들.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국공신이 된 신하들 중에서 일부는요. 자신의 집안 사람을 왕실이랑 계속 이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특히 뭐겠어. 여동생이나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을 했겠죠. 본인이 직접 시집을 갈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 남자잖아요. 자기가 직접 시집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딸과 이 여동생 혹은 이제 누나를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이 세력을 굳힌 게 바로 훈구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고려사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총 3장을 주셨거든요. 고려사에 대해서만 3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도 한 장으로 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 3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주요 단어는요. 조선사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 한 문제당 배점이 3점대에서 4점대가 되고 있는데 한 문제라도 포기할 수 없겠죠? 고려사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가 건국이 됐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왕은 딱 3명만 기억하면 돼. 맨 처음에 나라 세운 사람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의 정책 기억하시면 되고요. 4대 왕이었었던 그렇지 광종 왕소 광종 그리고 딱 여기 끝나는 6대 왕 성종 요렇게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이제 나라를 건국했을 때 당시에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후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족을 포섭해야 한다. 왜냐면 호족 세력들의 기반이 강한 입지가 지금 센 와중에 왕건만 혼자 독자적인 무언가를 하기엔 호족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 그럼 호족이 언제든지 왕건을 야 너 뭐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호족을 포섭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민족 통합이었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는 얘들아 후고구려민뿐만 아니라 후백제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누구도 있겠어? 다레민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민족을 통합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민족 통합. 그래서 민생 안정 정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다. 이게 태조 왕건이 펼치려고 했었던 정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호족을 포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족을 어떻게 포섭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호족에 대한 호족들 그래요 당신들 최고예요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호족 통합책으로 펼쳤었던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 왕조 중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29명. 엄청 많죠. 선생님은 이미 15명이 넘은 기점에서 이름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왕건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가끔 선생님도 여기에 이제 20명 정도가 꽉 차게 되면은 이 친구 성이 김씨였는지 이씨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왕건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 사성정책, 결혼을 통한 사성정책. 성씨를 하사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성인 왕씨를 하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름 외우는 거 덜 힘들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결혼정책과 사성정책을 펼쳤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정책, 사성정책, 두 번째 호족 견제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진골들 귀족 세력들이 너무 힘을 막 이렇게 세력을 발휘할 때 그 집안의 이제 자제를 수도 근처로 옮겨놓고 감시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상수리 제도였었는데 이 상수리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 너무 티나잖아. 그치? 당신 자식 내가 인질로 잡았어! 라고 이렇게 티가 나니까 모셔온다라는 표현으로 기인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신관은 뭐예요? 사신관 제도는 무엇이냐면 사신관은 그 지역의 유지처럼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주는 것인데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입니다. 그러니까 경순왕이면 신라의 수도가 되는 이 금성, 경주라는 지역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당신을 이 옛 신라의 영토의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신관 정책도 호족 통합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신관 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 정신이 어디에서 느껴졌었냐면은 첫 번째 고구려의 옛 수도 우리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어디예요? 엄청 바로 장수왕이요 고구려의 평양성이죠. 그쵸?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중요시 여기자. 서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쪽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서쪽의 수도를 삼고 중요시 여기자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발해와의 의리. 이게 무슨 말이냐? 발해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지? 힌트. 그치, 거란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해의 왕자였었던 대광현을 받아주고 되시죠? 대광현을 받아주고 그리고 누구랑은 친하게 안 지내겠다? 발해를 멸망시킨,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우리 형제의 나라 같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너네들은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친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죠. 거란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도 고구려를 계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가 없지. 야, 너네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했으면은 말도 안 돼. 그러면은 너네 발을 왜 멸망시켰니? 형제처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란도 이제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너네 어떻게 하면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니? 거란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태조 왕건한테 낙타, 되게 희귀한 동물이거든요. 여러분들 낙타 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가물가물 기억이 난단 말이야, 얘들아. 낙타는 솔직히 동물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막을 횡단하는 이 낙타를 50필이나 우리한테 선물로 줬거든? 근데 그 낙타들을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겨 죽였었던 사건이 바로 만복의 사건이에요. 야, 진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죽였다. 화가 나죠. 그쵸? 그래서 고란이 우리한테 침입해 오기도 했었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태조왕건의 정책 중 세 번째는 민생안정책이었잖아요. 민생안정책으로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봅시다. 흡창을 설치하고 그리고 세율을 정말 시원하게 90%입니다. 10분의 1로 감면해 줍니다.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계되는 문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흡창이야. 흡창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고구려에 고국천왕 기억나? 너무 오래전에 배웠다고? 2주밖에 안 됐죠? 자, 고국천왕이 실시했었던 정책 중에 주어야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 진짜 대박법. 빈민구제책이었었잖아.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빌려줘서 살게 했죠. 그쵸? 그런 것처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받게 하는 춘대춘합의 흡창, 진대법을 계승한 제도들을 실시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광종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광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3개. 더도 덜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 한국사에서는요, 이 광종이 빠지지 않고 늘 나오죠. 광종이 펼쳤었던 정책은 광종도 처음에는 호종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 왜냐면 광종이 누구 아들이 이게? 광건 아들이거든. 근데 광종 몇 대라고? 4대라고. 태조왕건 다음에 왕도 왕건의 아들이었고, 태조왕건 다음의 왕도 왕건의 아들이었고, 태조왕건의 다음도 그 왕건의 아들이잖아. 지금 왕위 계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 이 호족 세력들이 이제 광종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호족에 대한 민심을 잃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호족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적으로 호족들의 노비가 된 이들을요,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합니다. 노비 안건법 실시.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 조선 후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영조가 실시했었던 노비 종목법이랑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선에 영조가 실시한 노비 종목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노비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게.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선에 능력 있는 신하를 선발할 때 어떤 시험을 봤을까, 준서야? 과거제를 실시했었거든. 그 과거제를 최초로 실시했었던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중국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서 선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과거제를 실시한다. 과거제 실시. 그래서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칭제의 권원입니다. 스스로 이 황제를 칭하면서 고구려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잖아, 얘들아. 대표적으로 우리 최초의 연호로 알려져 있는 것, 광개토대왕이 시정했었던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가 있었었지. 그와 같이 이 광종도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연호가 바로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연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죠? 괜찮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종입니다. 성종 때는요, 광종 때 왕권이 다시 강화되나 싶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성종 때 정치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육두품 출신 세력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치원이 아니죠.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고요. 최충원이나 최이 최충원 미식 최승원 최승우 네, 최승우의 시무 28조 28조. 시무 28조를 통해 가지고 방금 얘기했는데 졸면 안 되겠죠. 요거 필기 다 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듣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바로 불교랑 유교와의 이런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고려는 어떤 나라야? 불교의 나라였었거든, 얘들아. 근데 유교 아니에요? 그건 조선이죠, 그쵸? 근데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는데 너무 불교가 폐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에서 엄청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특정 사람들을 밀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불교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폐단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지, 유교적 통치를 해야 된다. 불교랑 유교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수용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일부러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태조 왕건의 유서였어요. 유언. 이 유언이 이제 무엇이었어요? 혹시 알아요? 무슨 10조? 훈유 10조. 그렇지! 훈요 10조. 우리 겨울방학 한국사 친구들은 다 기억하죠?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후대 왕들한테 고려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훈요 10조라는 내용에서 중심이 되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었었거든요. 특히 민생 안정책으로 발해민, 통일신라민, 후고구려민, 후백제민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어우러질 수 있게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팔관회랑 연등회 등을 실시를 했어요. 종교적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팔관회는 도교 그리고 불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토속 민족 신앙들이 다 이제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 토속 신앙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 그런 행사였고요. 연등이잖아, 얘들아. 벌써 여러분들 벚꽃 필 때 벚꽃 다들 보셨죠? 길거리만 걸어도 벚꽃이 막 휘날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연등이 오색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다음 달이 기대되지 않나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5월 5일 어린이날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갔다 보니까 우리 대체공휴일까지 해가지고 월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세종대왕님 나신다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이틀을 쉬니까 일요일날도 여러분들 쉬잖아. 심지어는 시험이 끝난 주여가지고 학원도 안 나와, 얘들아. 그러면 거의 뭐 토, 일, 월, 화 4일을 쉬는 거죠. 그쵸, 장난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연꽃 등 들어온 거 볼 수 있을 텐데 부처님 오신 날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연등이면 어떤 종교야?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의 행사인 연등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서경을 중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최승로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팔관회와 연등회는 축소를 해야 된다. 폐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수용을 했었던 인물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은요 국가적 통치 체제를 바꾸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려의 통치 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종이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한다고 했었죠. 누구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는 인물이었었지. 뭐랑은 달라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뭐랑은 다르냐면 통일신라 하대에 엄청 공기 많이 일어났었던 때 여왕이 하나 있었거든? 우리 역사상 마지막 여왕이야. 바로 진짜 성격이 안 좋은 여왕. 물론 진짜 성격이 안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진덕 여왕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격 안 좋은 여왕 진성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성 여왕 때는요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그리고 이제 변원의 난까지 여러 난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진성여왕 시기에 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건의했었던 인물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촉규화. 그리고 추야 우중이라고 하는 한시를 남겼었던 그 인물입니다. 바로 제가야산 국서당이라고 하는 작품도 남겼었던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올렸는데 수용이 됐어 안 됐어? 수용되지 못했단 말이야. 이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지.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진행해 왔잖아요. 선생님이 벌써 우리 학원에 오게 된 지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었거든요. 5년 동안 꾸준하게 고등학교와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망포 그리고 잠원 심지어는 반월중학교까지 영동중학교의 모든 이제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가장 치졸했었던 문제 베스트 5 안에 들어갔었던 거에 요거입니다. 최승로의 이름을 최치원으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던 거. 요거는 사실 중고등학교 막문하고 많이 나왔었던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낚이면 안 되겠지. 자,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수용되지 못했지만 최승로의 시무 28조는요 성종에게 수용이 되게 되면서 이 고려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준서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었냐면 일단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국장함을 설치합니다. 자, 국장함 설치랑 맞물려가지고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국장함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육기구잖아. 그치? 최고의 교육기구란 말이야. 그러면 통일신라 당시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지. 통일신라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국학이었었고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구의 이름은 무엇이었어? 주장함이었습니다. 당나라 측이 최고의 교육기구의 이름이 국장함이었었는데요.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 교수직을 파견하는 경학박사, 의학박사 같은 것들을 이제 파견을 했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는요, 우리 발해의 삼성육부제를 조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이성육부제고요. 중서문화성과 그리고 상서성이 있었습니다. 상서성. 근데 우리 발해의 삼성육부제도 프린트에 한번 언급이 됐었잖아. 복습차 한번 적어봅시다. 발해의 삼성육부제. 뭐가 있었었죠? 충대성, 선조성,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하자? 정정당당하게 정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정당성 산하에는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의 명칭도 어디랑은 달라? 당이랑은 달랐어.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충, 인, 응. 뭐지? 여기 불 들어왔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녹화가 됐겠지. 뭐지? 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인을 지혜신으로 나누었었어요. 원래 당나라의 명칭은 뭐였어? 중서성, 문화성, 그리고 뭐야? 상서성이었었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육부의 명칭이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부자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부는 나라의 관리를 등용하고 교육시키는, 오늘날로 치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의 부서였고, 호부는 나라의 돈, 재정을 담당했었죠. 회계 등. 예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의. 누구한테? 다른 나라 왕이나 사신한테. 야, 누구한테 예의를 갖추겠어? 우리나라 왕한테는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이 왕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 외교죠. 병부는 군사, 병사, 형부는 사법, 공부는 토목과 건축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당나라의 부서 이름이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요게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로 오게 됐을 때는요, 명칭이 당과 유사해지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발의기관이었었던 문화성과 그리고 채택을 했었던 기구였던 중서성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발의,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였었던 중서성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서성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였었죠. 이 집행기구 상서성의 명칭, 그리고 상서성 옆에는 6개의 행정부서가 있었어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부서를 우리가 육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육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후, 예병, 형, 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이부, 인사 담당, 호부, 재정, 예부, 외교, 병부, 병사, 군사를 담당했었고요. 형부는요, 사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뭘 담당했다? 토목과 건축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통치체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려만의 그럼 독자적인 기구는 없었냐?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 바로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어디만의? 고려만의. 고려의 독자적인 통치 기구이다. 도병마사는 딱 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군사와 관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도병마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국방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었고요. 식목도감은요, 이 말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식목, 세부적인 목록을 만든다. 법안의 법.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형법에는 제21조 정당방위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당방위가 자신의 법익을 상당히 침해받을 것 같은 현재의 순간에 나를 방어하기 위한 기재로 행한 일은 정당방위다. 근데 조금 애매하거든. 폭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더 나눠놓죠. 예를 들면은 뭐 긴급 구조라던가, 선생님이 방금 통합사회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 학생이
사람이 선생님의 이 명치를 수차례 가격해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렸대. 그럼 이거는 폭행죄겠지.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하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안 돼! 하면서 이제 CPR을 한 거야. CPR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이제 너무 들어가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 이거 처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었잖아요. 그쵸? 긴급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긴급 피난, 자구행위 등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행위 등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법항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식목도감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목도감 각종 법률 제정에 관여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각종 법률 제정에 관여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사대였어요. 이 어사대는요, 발해에서는 어떤 명칭이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바로 중정대입니다. 중정대 아시겠죠? 그러면 발해에 이 서적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은 어디였어? 그럴 문자에다가 적재한다. 글자를 적재하는 문적원이라는 곳이 있었었지. 그치? 그런 것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사대는 암행어사 출두요와 같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3사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제랑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조선시대의 3사는 3사라고 해가지고요. 사관원, 홍문관, 그리고 사헌부, 오늘날의 검찰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헌부가 되고요. 제2의 집현전의 역할을 했었던 게 홍문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언론기구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고려의 3사는 대체 무엇입니까?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였었다. 알겠죠? 회계 담당 부서. 그 중에서도 돈을 담당하는 최고의 부서가 바로 호부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내용 있어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의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옆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포인트,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프린트랑 비교했었을 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별표를 2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정 귀족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 근데 저도 그럼 문벌 귀족 해보고 싶습니다. 문벌 귀족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문벌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 당시 고려의 사회에서 관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었어. 과거제, 음서. 정답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과거제 누가 실시했었다 최초로? 광종 때 실시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주로 관직을 어떻게 했냐?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했었다라는 건데 이 음서는 무엇이냐면 해당 관직에 이제 자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이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은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관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러면 우리 어진이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야. 그러면 나도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벌 귀족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벌 귀족 오브 문벌 귀족이 있었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바로 경원이 씨 이자겸이었어요. 경원이 씨, 얘가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별표를 친 사건은 특정 문벌귀족이었었던 경원이 씨 이자겸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고 하니 당연히 문벌귀족 중에서도 이제 실권자이기도 했었고요. 이 이자겸은 당시 이제 왕이었었던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외조부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이었었다. 얘들아, 장인어른이 뭐야?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여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장인, 장모라고 부르잖아. 그치? 어머니는 장모님, 아버지는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데 맙소사, 인종의 외할아버지인데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랑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겸은 본인의 실권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인종이 이거를 이제 좀 위협적으로 느낀 거야. 여러분들도 왕이라면 위협적으로 느꼈겠지? 그래서 이 이자겸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자 좀 제거하려는 계획을 펼치게 되는데 그걸 이자겸이 사전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거당하기 전에 미리 인종을 치자라고 하면서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이자겸의 난에서 개경성이 불에 타버립니다. 개경성이 불에 탄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겸이 이제 자신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었던 척준경을 통해 가지고 인종을 가두기까지 했었지만요. 척준경이 결국에는 인종한테 회유가 돼 가지고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다시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통해 가지고요. 문벌귀족의 사회적인 입지, 권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경성까지 불탔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뭔가 고려가 있잖아요. 수도가 개경이라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서를 기반으로 둔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수도를 좀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 삼국시대에서도 수도 변천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고구려는 동명왕이 졸본, 산악지대 졸본에서 세우고 그리고 이대왕이었었던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가 되었었다가 장수왕 때 어디로 옮겨졌어? 평양으로 옮겨졌었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백제는 또 한성백제로서 오랜 역사를 영위하고 있었다가 장수왕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성이 함락되고 이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전사하게 되었었다는 얘기 했었죠? 한성이 함락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수도가 천도됐어? 웅진, 공주로 이제 수도가 천도된 다음에 그리고 누구 때?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게 된다? 사비.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고 사비로 천도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천년의 역사 동안 수도가 쭉 어디였다? 경주, 금성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이렇게 수도가 바뀐 나라도 있고 바뀌지 않은 나라도 있죠. 그쵸? 자, 일단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개경성이 불에 탔으니 이거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쪽의 수도로 삼았었던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합시다 라고 하는 서경천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별표가 2개가 쳐져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었었다라면 두 번째 별표는 같은 동시대 인종 때 일어났었던 묘청의 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통합사회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모든 사회적 현상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야, 이자겸의 난도 똑같아.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개경성이 불에 탔으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여기는 별로 안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수도를 옮깁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두 번째 사건 묘청의 난이라고도 불려지고요. 서경천도 운동이라고도 배웁니다.
서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했었던 서경천도 운동. 이 서경천도 운동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신채호 선생님의 우리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조선의 천하제일의 대사건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게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신하이자 승려였었던 이 묘청은 사실 승려거든. 얘들아, 불교를 믿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불교의 승려인 묘청이 풍수지리선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던 이 행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던 그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 여기까지 맥락 이해되셨죠? 그쵸? 자, 서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묘청이랑, 선생님 그러면요 이때 이자겸 배신했던 척준경 어떻게 됐어요?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결국에는 이 척준경을 탄핵해 버리게 됩니다. 끌어내리게 되죠. 자, 그럼 정지상과 같은 인물들 서경파에 해당했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경에서 힘 있는 집안 대표적인 문벌귀족, 바로 맞아요,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도 옮기면 안 된다, 개경파 김부식이 있었어. 둘 다 어디를 계승했냐라는 의식이 조금 달랐는데, 서경파는 우리는 구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라를 계승하기도 했다. 신라에서 시작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당연히 이제 평양을 중시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서경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니, 신라 봐봐. 신라가 1000년의 역사 동안 잘 존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괜히 수도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라처럼 하나의 수도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던 김부식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야, 아니야, 서경으로 옮겨 라고 했는데, 인종이 처음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비가 엄청 오고요. 그러면 산이 그럼 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 허물어지면서 실족사하는 신하들도 있었단 말이야. 야, 풍수지리적으로 진짜로 뛰어나면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 말도 맞지. 근거가 풍수지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우리라도 수도를 옮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서경파들은 수도를 우리들끼리라도 옮기겠어요 하면서 칭제건언을 주장했지만 결국에 이제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김부식과 강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서경천도 운동 자체는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지만, 이후에는 다시 문벌귀족의 입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 역시 똑똑하다, 예, 김부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숙문천무 풍조가 더욱 팽배해지게 되는 것이죠. 숙문천무가 뭐라 그랬어? 숭배한다. 무엇은? 학문은 천하다는 거야. 무예는. 이렇게 숙문천무가 팽배해졌을 때 일어났었던 사건, 바로 무엇이었다? 여기 빈칸이 되어버렸네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무신정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고려의 대외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얘들아.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었었거든요.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보다 건국이 조금 더 빨랐었던, 2년 정도 빨랐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거란. 발해를 멸망시켰었던 거란의 요나라. 요나라는 누가 건국했다 그랬죠? 와우, 야율, 아보기.
네, 건국했었고요. 거란족을 통일해가지고 요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고, 그리고 약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960년에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은요,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누구라 그랬었죠? 조광윤. 그래서 조광윤 자체가 절도사 세력 출신이니까 절도사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약화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송나라는요, 무엇이? 문치주의로 통치하겠다. 숙문천무가 여기에서도 팽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15년경에 건국된 나라, 물론 이 사이에는요, 이원호의 서하, 탕구토족의 서하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얘들아.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요, 겨울방학 한국사 영상 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1115년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금나라는 누가 건국했을까요? 라고 얘기하기와 동시에 선생님이 이미 써버렸어요. 아골타, 아구다라는 인물이 건국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나라, 송나라, 금나라가 같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나라도 우리를 침입했었고요. 금나라도 우리를 침입했었어요. 요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거란은요,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침입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란이 1차 침입했었을 때 어떤 인물이 활약했는지 인물의 이름까지 기억해주는 거 포인트입니다. 1차 침입 당시에는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가지고 쟁취해내지 않았어요. 바로 외교, 이 입담, 말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게 됐냐면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니, 거란아, 그래, 우리도 너네랑 수교하고 싶지. 아니,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친교하고 싶은데, 야, 너네로 가려고 하면은 이 압록강 두만강 쪽 건너가지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누가 있어? 여진족 있잖아. 여진족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강동육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송나라랑은 더 이상 친하게 안 지내는 거다. 약속. 이렇게 하게 돼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거야.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우리랑 약속했잖아. 하면서 일어나는데, 사실 이 2차 침입 전에는 이제 강조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강조라는 인물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광조가 정변을 일으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변을 구실로 들어온 거야. 정변을 구실로 침입을 했었는데 이때 활약했었던 인물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니까요. 뭐라고요? 고려의 인물인데 2차 침입을 막아냈었던 인물. 너무 아쉽겠네요. 누구였을까? 강감찬. 아니, 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2차 침입을 막았었던 2차 침입 당시에. 귀가 들어와요. 그 귀는 이제 3차 침입이고요. 아니, 저 알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알아? 고려의 2차 침입 막아냈었던 사람? 이름 두 글자. 누구? 그렇지! 나올 줄 알았어. 양규. 양규라는 인물이 이제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활약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양규의 활약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차 침입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3차에다가 별표 한번 칠게요. 3차 침입은 우리나라 3대 대첩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 뭐가 있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돼. 귀주 대첩, 그리고 맞다. 살수가 먼저죠. 미안. 살수 대첩, 귀주 대첩, 그리고 마지막 한산도 대첩까지 해가지고 총 3대 대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수 대첩은 언제 때야? 고구려랑 수나라 여수 전쟁 때야. 그치? 이번에는 고려랑 거란 간의 전쟁이었었던 시기. 이때 활약했었던 인물 누구예요? 이 사람 무신관료 아니야, 얘들아.
숙문천무가 팽배했던 이때 어떤 관료냐면 문신 관료였어요. 바로 강감찬이 되겠습니다. 강감찬의 무슨 전투? 귀주 대첩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어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외세 침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천리장성까지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천리장성은요 고구려 때라면서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한 역사는 총 2번이야. 고구려 때 1번. 고구려 때 천리장성 축조하는 책임자 누구였죠? 연개소문이었었죠. 그쵸? 연개소문. 그리고 이제 언제 때? 고려 때 강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성을 다시 한번 축조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침입을 하게 돼. 선생님, 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금과 송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엔 요 나라를 멸망시켰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금나라는 처음에는 여진이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친하게 지냈었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침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진은 대부분 유목민족이라서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야. 이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수 부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을 탄 기마 부대를 편성하자라고 건의했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방금 이야기했었어요. 파평유치 윤관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이 윤관이 기마병사들인 별무반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별무반을 성립시켜가지고 이후에는 우리가 별무반을 이 천리장성 밖으로까지 나가가지고 여진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승리를 하게 되고 동북구성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동북구성은 반환하게 되죠. 여진한테 너무 이제 수비하는데도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엔 여진한테 넘겨줍니다만 어쨌든 동북구성을 차지하게 되었었다라는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에 이후에 여진이 아골타가 금이라고나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야. 금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야, 우리 봤지? 요도 멸망시킨 나라야. 대단한 나라 아니야? 우리한테 너네들이 아래로 굽실거려야지. 우리가 너네한테 굽실거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금의 4대 요구. 4대라는 건 일종의 군주와 신하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공을 바치면 책봉을 해주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당연히 거절했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가 이제 문벌귀족 이자겸 때였었단 말이야, 얘들아. 이자겸이 야, 그래도 민생안정이 먼저지 계속 그렇게 여진이랑 싸울 거니? 하면서 이자겸이 이것을 4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 여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실권자, 당시 문벌귀족 중 힘이 정말 강력했었던 집안이었으니까요. 실권을 행사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번째 파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신집권기와 대몽항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3번째 파트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확인해 보니까요. 무신정변도 그렇고 대몽항쟁도 너무 깊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가볍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파란불 들어왔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말 들어왔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 3번째 파트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무신정변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는 대몽항쟁. 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신정변부터 볼게요, 얘들아. 아까
오히려 묘청의 난을 진압했었던 김보식과 같은 인물들이 있게 되면서 숙문천무가 팽배해졌다 그랬었죠. 숙문천무 풍조가 더욱 팽배해지게 되자 우리 무신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버텨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을방이고 정중부 등의 인물들이 수영 사건이랑 응. 제일 늙은 애랑 젊은 싸우고 보현원 사건이나 이제 정군중부 수염 사건은 여러분들 교재까지는 없어가지고요. 있어요? 요즘 강인하게 죽은 것까지 다 나왔어요. 우와, 그거 너무 훌륭하네요. 아는 척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으니까요. 그쵸?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일방이랑 정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자 이제 의종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보현원 사건이었죠.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실권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건데 얘들아 잘 들어봐. 처음에 실권자는 이을방이었었고요. 그 다음은 이을방을 제거했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었던 정중부. 정중부가 세력이 진짜 컸어. 근데 그 정중부를 제거했었던 아주 그냥 호기양양했었던 젊고 힘이 셌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경대승이에요. 경대승. 그래서 이때 이 정중부의 부하로 이의민이 있을 때 당시에 명을 받고 이 당시 승무천무가 팽배했을 때 보현원 사건 당시 임금이었었던 의종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왕이잖아. 아무리 유배를 갔다고 한들 왕이잖아요. 보현원 사건으로 의종이 유배 간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의종을 죽이는데 진짜 이의민이 이제 사지를 꺾어가지고 막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정중부가 제거된 거야. 경대승이 이의민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임금을 죽이니? 너 내 눈에 띄어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었단 말이죠. 그랬었던 경대승. 결국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세상이야? 숨어 살았었던 이의민 세상이 된 거지. 정중부의 부하였었던. 자, 그래서 이 이의민이 실권을 잡게 되는데 이의민의 신부는 굉장히 이제 천한 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의민을 보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이제 천민들도. 야, 이런 애도 실권을 잡는데 나라고 못할까?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을민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충원이었었고요. 이 최충원 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네, 최씨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씨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최충원 다음 최우 그리고 최항, 최우을까지 해가지고 4대에 걸쳐가지고 최씨 무신 집권기가 지속이 되었으나 최의는 결국에는 피살당하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는요, 김준, 그리고 임년, 임윤무까지 3대에 걸쳐졌지만요, 최씨 무신 집권기처럼 강한 무신 집권기를 이끌지는 못하고 다시 고려의 조정에 왕실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임윤무를 제거하게 되면서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는 맥락, 요 정도 괜찮죠?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때 당시에 활약했었던 인물들 중에서 요 사람은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 바로 최충원 그리고 최우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을방과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문신을 살해하고 의종을 폐위시켰죠.
그쵸? 자, 그때 이제 이해방 정중부는 왕은 아닌 거야, 얘들아. 왕은 따로 있었어. 왕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기구를 삼기 위해 가지고 설치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중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 최씨 무신집권기 전까지의 최초의 무신 권력기구, 무신집권기의 권력기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권력기구를 통해 가지고 당시 상장군이랑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던 곳을 중방으로 두게 된 것이죠. 이후에 경대승이 설치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호위 부대였어. 경대승이 정말 젊고 호기롭고 패기로운 인물이기는 했었으나 정중부를 제거했잖아. 정중부의 자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의미만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중부의 자녀 세력이 남아있다가 경대승을 공격하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치했었던 것은 개인의 사병부대, 그러니까 호위무사를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호위무사를 재우는 그런 부대도 설치를 했었고, 이의민 때는 이제 당시 농민분기도 일어나고 천민 출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최충원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었습니다. 최충원 때는 이제 중방을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쵸? 중방을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때 이제 최충원 때 최씨 무신집권기에 권력기구로 설치한 게 바로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최씨 무신집권기만의 권력기구였었다. 4대에 걸쳐가지고 약 60년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정도감을 설치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정도감은 나라의 주요한 업무를 보는 곳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경대승이 이야기한 사병 집단은 도방이었어요. 도방은 최충원이 아니라 경대승. 네, 경대승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방이 이을민 때는 굳이 없었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었던 때도 최씨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우 때는 이때 이제 도방을 더욱 확대하기도 했었죠. 최우 때는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방을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야별초를 두었다라는 부분도 중요해요. 이 야별초가 훗날에 무엇이 되는 거야? 삼별초로 개편이 된다. 네,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야별초랑 이제 마별초. 마별초는 일단 기병부대였어요. 기마수를 익힌 기병부대라고 보면 되고, 야별초는 처음에는 이제 밤에 치안을 담당했었던 그런 자경단의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했었던 인물이다. 얘들아, 난 이걸 물어봐 주길 바랬는데 정방이 뭔지 왜 안 물어봐? 아니, 그건 도방이고요. 도방이 사병 조직이었고, 그렇지. 정방 때, 정방은요, 모든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씨 무신집권기 때부터는요, 문신이라고 다 죽인 건 아니에요. 능력 있고 뛰어난 문신들은요, 이때 옆에 끼고 있기도 했었는데, 야, 문신이라 그러면 미움 많이 사가지고 죽임 당했을 것 같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문신들의 수기 기구도 설치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서방이었었다라는 거. 서방, 문신, 수기기구. 로 이제 서방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최후의 업적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 바로 여기랑 맞물려 있는데요. 자, 몽골이 우리한테 침입을 했어. 우리 고려에 침입을 했는데,
너무 막대한 공부를 요구하는 거야. 너무 막대하게 바쳐라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몽골 사신 저고려라는 인물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고려의 공물을 요구하려고 고려를 직접 방문을 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살해를 당했다는 거야. 누가 봐도 막대한 공물을 요구해서 고려가 죽였다라는 스토리라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살떨리게 무서운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게 아닌데, 처음에는 이제 화의를 합니다. 화의하자. 알겠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몽골 간의 장기적인 항쟁을 위해서라도 수도를 일단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수도는 개경이었었지만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 1231년의 일이었습니다. 1, 2, 3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화로 천도했을 때 당시에 왕은요, 고종 실권을 잡고 있었던 무신 집권자는 바로 최우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천도했다고? 강화도로 왜 천도했다고? 그 이유도,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그렇지. 몽골과의 장기적인 항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된 것이야. 1차 침입 이후에 강화로 천도를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겠어? 또 쳐들어왔겠지. 살떨리게 무서운 살리타를 데리고 또 들어왔던 게 바로 2차 침입이었었습니다. 자, 이 2차 침입 당시에 우리는 그 살떨리게 무서운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수원 살잖아, 얘들아. 조금만 옆에 가면 있어. 용인시 땡땡구. 어디야? 처인구. 맞아요. 용인시 처인구. 처인성 전투에서 처인 부국민들과, 그리고 당시 승병이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불화살로 살리타를 사살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김윤우가 되는 것이죠. 그쵸? 김윤우가 이제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인이 이렇게 승격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 궁금한 내용 없어, 얘들아? 나는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일단 고려라는 나라는 전국을, 그러니까 지방제도를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전국을 5도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국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양계를 두었어요.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여기는 국경지대죠. 국경지대. 왜? 신라 생각해봐. 신라 같은 경우에 국경지대 뭐가 있었지? 한주가 있었죠. 한주. 그치. 한주에다가는요, 군대를 이정식 배치해서 구서당 10정이라고 하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군 자체가 2군 6이야. 중앙군 자체가 2군 6위로 만들어져 있었고, 지방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양계, 국경지대를 담당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진하라 주진군, 5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주현군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알겠지? 주진군은 국경지대, 주현군은 5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처인성 전투에 얘기했을 때 처인을, 지금은 처인구라고 하지만 이 당시엔 처인 뭐라고 했다 그랬어? 부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 그게 무엇이었냐? 고려 때 존재했었던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특별행정구역? 뭔가 이름만 들어도 수원 특례시,
제주특별자치시처럼 뭔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특별하고 뭐가 어쩐다는 거예요? 이 특별행정구역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세금을 더 낸다던가 세금 더 내고 거주 이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이 특별행정구역이면 나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서울 대치동에서 유명 강사가 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게 했었던 그런 이제 제약을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향, 부곡은요, 이제 농업 생산물에 대한 곳이고, 소는 이제 특산물에 대한 곳이었었어. 그 중에서 이제 처인성이 무엇이었다? 부곡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일반 현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리타가 사살된 곳이니까요. 그쵸? 처인 부곡민들도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향부곡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별행정구역은 언제 때 없어진다? 그렇지. 조선시대 때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다라는 거.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특별행정구역이 조선시대 때는 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 없었죠? 굿,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 아직 대몽항쟁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대몽항쟁은 2차 침입 당시에 이제 처인성 전투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 결국에는 최희가 피살당하면서 최씨 무신집권기가 막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김준, 임년, 임유무 3대에 걸쳐져 가지고 무신집권기가 연쇄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임유무가 제거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무신집권은 힘을 잃게 되고 다시 이제 실권은요 고려의 국왕 이 고려의 왕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종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려는 몽골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해가지고 화해를 한 거잖아요. 항복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수도를 다시 우리 개경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개경환도. 근데 이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당시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에 삼별초였었던 사병 부대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 되는 것이죠.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에 걸쳐가지고 끝끝내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김통정 이런 인물들 열심히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결국에는 수도를 어떻게 개경으로 환도했다.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돼요? 그렇지.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맥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선생님이 조금 프리하게 썼죠. 옆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요. 원간섭기랑 그리고 국민왕의 개혁정치뿐입니다.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간섭기는 얘들아 진짜 주요하게 다를 부분들이 많이 없어. 어떤 부분이냐면 관제가 격화되었다라는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 기존에는 우리가 왕의 묘호를 조나 종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원나라 으뜸 원자를 쓰는 원나라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조나 종이 충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제가 더욱 격화되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돼. 이 충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충성한다라는 의미죠?
그쵸? 충성한다는 의미, 어디에? 원나라에 충성하는 임금이다라는 의미로 관제가 격화되고, 기존에는 이제 이 왕이 다음 왕으로 자신의 아들을 책봉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태자라고 칭을 했었는데, 우리는 태자라는 말보다 뭐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쵸? 세자라고 하는 관제로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우리는 어디랑 4대 관계였어요? 명나라랑, 그렇지, 명나라, 청나라랑 4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명을 황제의 나라로 섬기고 있는데 한 하늘 아래에 황제가 둘일 순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제를 더 낮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그랬었는데 이때 권문세족들이 주요 관직들을 막 차지하면서 실권을 다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국민왕의 반원 정책 반대한다, 원나라에 해가지고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원 정책을 펼치게 돼. 그랬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그렇지.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를 하는 원명 교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명 교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으로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국민왕이 펼쳤었던 반원 정책 첫 번째, 일단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홍건적의 침입 이후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했었던 건 몽골풍을 엄격하게 금지시킨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 이제 원간섭기에 여러 가지가 막 설치가 되었었거든요. 우리를 막 감시하는 감찰기구 같은 것들도 생겨. 대표적으로는 정동행성. 정동행성은 무슨 의미냐? 정벌 하겠대. 어디를? 맞아. 동쪽을 정벌한대.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야? 맞아. 일본을 정벌하겠다라고 했는데 2번이나 이제 일본으로 갔었거든, 몽골이. 태풍 실패를 한단 말이죠. 자,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정동행성을 더 이상 일본을 침입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맞아요. 여러 가지 총관부를 설치했었는데요. 쌍성 총관부나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 아나요? 매? 몽골이 매를 통해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걸 되게 즐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었었어. 무엇이었을까? 동명부도 설치하긴 했지만요.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로 우리나라에 설치했었던 것, 바로 웅방이 되겠습니다. 웅방을 설치하고, 네 번째는 결혼도감. 결혼도감은 공녀예요, 공녀. 바칠 공자를 써서 우리 몽골풍이 유행했으면 고려 안에서도 고려풍이라는 게 유행했어.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왠지 머리를 다 땄거나 결혼하면 머리 올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이면은 어린 여자들은 머리를 댕기로 땄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풍 같은 경우에는 반묶음. 반묶음. 너무 이쁠 것 같지 않니? 그치? 몽골에서 고려의 여인들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 일단 예쁘잖아? 예쁘니까 엄청 좋아하니까 그러면 너희 고려의 여자들 바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몽골의 풍습과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지. 자, 여기 이 결혼동갑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주아 결혼하고 싶다라고 방금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변발한 몽골 아저씨랑 결혼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쵸?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나랑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내가 공주인 만큼 왕자랑 결혼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몽골 변발이잖아. 여기 머리를 싹 다 밀어가지고 뒤에 말총머리로 묶고 그런 호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어떻게 강제로 시집가기? 아니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태장고 중에서 랜덤으로 한 명이랑 결혼하기. 어떻게 할까? 랜덤 하겠지. 그치? 어쩔 수 없어. 적어도 말은 통하는 친구랑 차라리 같은 또래랑 결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 어떤 일이냐? 조혼이 유행했었다. 조혼 유행. 이른 나이 때부터 결혼을 해버려. 몽골은 있잖아. 몽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칭기즈칸이지, 그치? 칭기즈칸이 원나라를 세운 건 아니야. 원나라를 세운 거는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인데, 어쨌든 칭기즈칸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적도 있고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타부족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를 잘 안 건드려요. 결혼한 여자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안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결혼하는 조혼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풍습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황후. 자, 이렇게 결혼도감으로 보내졌었던 공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누구의 눈에 들어오냐?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여인이, 고려의 여인이 원나라 황제의 아내가 됩니다. 즉 황후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 성씨가 기씨여가지고 기황후라고 하는데요. 많은 드라마들로도 나왔죠. 이 기황후의 이 오빠가 바로 기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기철 아니에요. 기철.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기철 당연히 친원파 세력이었겠죠. 야, 내 여동생이 말이야. 원나라 황제의 아내란 말이지. 대단하지 않냐?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임마. 나도 원나라랑 이 사돈지간이란 말이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기철과 같은 친원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드글거렸겠죠. 그래서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원파 제거. 그러면 공민왕이 추구하는 건 뭐야? 당원 원나라에 반대하고 누구랑은 친하게? 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문서족들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많이 흔들어 놓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 특히 성리학을 교육시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개편했었던 기구가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성균관 세종대왕이 설립한 거 아니에요?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왕이 설립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성리학 교육 연구기구로 삼은 게 바로 국민왕이었었다. 아시겠죠? 자, 성균관 개편 정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을 정비했었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누구를 양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신진사대부를 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한반도 옆구리 있죠. 동쪽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화주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환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 이게 쌍쌍쌍한 거 건물이에요? 지역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쌍성총관부를 우리가 이제 화주라는 지역을 다시 탈환해 오게 되는 것이죠. 수복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탈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화주, 여기가 어디였어? 화주라고도 불리면서 나중에는 명나라가 우리한테 어디를 요구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지. 화주라고도 불리며 천령 이북이라고도 불리는 영토를 우리가 탈환해 오게 되었었다. 나중에는 이 천령 이북의 땅이 원나라 거 아니었었냐. 이제는 원나라가 없고 중국의 주인은 우리 명나라다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다시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게 되자 당시 고려의 왕이었었던 공민왕 다음이 우왕이거든요. 우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러면 명나라 공격할래 했었던 게 바로 뭐였던 거야? 요동정벌. 근데 그 요동정벌에 반대했던 인물이 누구야? 이성계. 그래서 군대를 어디에서 돌렸던 거야? 위화도에서 회군했었던 거야.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는요. 백성과 자, 전자가 밭전자야, 얘들아. 한자도 쉬워요. 밭전자에다가 백성 민자입니다. 밭과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발을 정자에 도감이라는 건 책이 아니죠.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도감이 책이었으면 식목도감은 그럼 책이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홍건적의 난으로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었었던 이제 백성과 토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었고요. 이러한 개혁 정치의 칼로 실무를 담당했었던 인물이 바로 신돈이 되겠습니다. 신돈. 자, 이 신돈을 시켜가지고 이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 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민왕이 이 신돈을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민왕은 예와 같은 총명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게 됩니다. 공민왕이 제거되면 죽었다는 거야, 얘들아. 진짜 끔찍하게 죽었어요. 이 척수액이 벽에 팍팍 튈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죽었는데, 공민왕 사후에 이제 왕위에 앉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우왕이었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왕 때는 어떻게 이제 조금 여론이 바뀌냐면, 첫 번째 신진 사대부들부터 망했다. 나라 망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급진파 신진 사대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는 그냥 가만히 두고 고려라는 나라는 그냥 두고 체제만 좀 바꿔보자. 온건파 신진 사대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원나라가 완전히 이제 물러가요. 만리장성 북쪽으로 원래 이제 몽골이 있었던 영토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국제 정세는 명나라가 다시 중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한족의 나라. 그러자 명의 철령위 통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야, 원래 거기 원나라 영토였잖아, 화주. 우리 줘. 라고 이야기한 거야. 가져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우왕은 사실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었던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런 우왕의 든든한 신하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최영이라는 인물이었어. 최영 장군. 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 최씨 고집은 향수가 와도 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최씨가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최씨를 비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게 최영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최영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고집스럽고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영은 그만큼이나 고려를 나란 충성심이 뛰어난 인물이었어. 감히 나라가 새로 생기자마자 더 유서 깊은 고려를 감히 이렇게 대한다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기강을 잡아 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인물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이성계라는 인물이었었고요. 이성계는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성계가 안 됩니다.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자불가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작은 나라는 그렇죠.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름에는 대부분이 병력이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 이때 여러분들 농병일치제란 말이야. 농사 짓고 나라에 무슨 일 생기면 군대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였어. 근데 여름에는 농사 지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얘들아 우리 어디에 영향을 받아?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름에는 그치 습유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서 장마가 있지 장마. 장마가 엄청 습하잖아. 그래서 우리 열대성 기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에다가 바로 닿게 무엇을 짓지 않아? 집을 짓지 않아. 열대기후에선 고산가옥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한대기후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열대기후에서 땅에 병균, 세균, 득실득실한 데에다가 이렇게 세워버리면 곰팡이 쓸 수 있잖아요. 여름에는 얘들아 이렇게 병충해가 조금 쉽게 감염될 수가 있고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 이때 총 없었냐고요? 없었어요. 총 없었어요. 화살을 쐈었는데 이 원거리 공격을 하려면 우리가 화살을 쏴야 될 거 아니야? 화살을 쏘는데 이 활시위를 당기는 쪽에 이제 깃털 같은 거 꽂아 놓잖아.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게 악교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악교가 습기를 먹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마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악교가 녹고 전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유였고요. 네 번째 이유는요. 맞아요. 외세가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침입을 하면은 남쪽에는 남는 병력이 있어 없어? 우리가 모든 병력을 다 데리고 요동으로 가게 되면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남는 병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시끄러. 아까 얘기했지.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고 최영 장군은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의 군대와 이성계의 군대가 같이 출전하는 날 우왕이 왕 하고 울어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최영 장군은 가지 마. 최영 장군 가지 마. 나 최영 장군 없으면 안 돼. 왕. 이렇게 물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왕명인데. 어명을 어길 수도 없고. 진짜. 어쩔 수 없죠. 전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군대, 그리고 이제 최영의 군대 같이 해가지고, 요동 정벌을 갈 때 최영이 없잖아. 지금이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하게 돼?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돼. 아시겠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게 되는 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돌리는 반역을 저지른 다음에 최영과 우왕을 이성계가 축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 중에서 새로운 나라 도전이라고 했었던 정도전 있잖아, 얘들아. 이 정도전과 신흥 모인 세력, 이 위화도 회군에 성공하게 되면서 입지를 쌓은 이성계, 사실 그 전부터 입지가 있었어요. 이 이성계가 같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게 바로 조선이야. 근데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 금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게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전법은 1391년, 뭐가 뭐 대단하다는 듯이 쓰는데 이게 뭔데요? 아직 무엇 전이다? 고려가 멸망하기 전이다.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얘들아. 과전법은
검문 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토해내게 만들어서 조선 건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과전법이 성공하게 되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오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숙제 페이지 펼쳐주세요. 숙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